경북의 오래된 한옥마을.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 골목 어딘가에서 닭이 울어댔죠. 닭 울음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78살의 박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박노인은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기상이 몸에 배어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펴고 낡은 군복 바지를 입은 뒤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빗자루가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집어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죠. 쓸고 또 쓸었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날도, 비가 온 다음 날도, 눈이 내린 겨울 아침에도 박노인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정돈하고 나면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옆 물동이에 물을 떠서 항아리마다 한 바가지씩 부어주는 일도 박노인의 오랜 습관이었죠. 이웃 사람들은 박노인을 여전히 대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전방부대에서 대대장을 지낸 박노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죠. 박노인도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군인의 품격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17살의 지훈이었죠. 고등학생인 지훈은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찾았고 함께 마루에 앉아 장기를 두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지훈에게 장기를 가르치며 삶의 이치를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한 수 한 수 말을 옮기면서 인내를 가르쳤고 지면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지훈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자랑을 하면서 대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죠. 지훈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태수였습니다. 50살의 태수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겠다며 이것저것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태수는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공손한 척했지만 아내에게는 짜증을 쏟아냈고 아들 지훈에게는 무심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여 앉으면 태수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박노인이 밥상 앞에 앉으면 태수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무언가 말을 걸면 눈을 흘겼고 지훈이 성적 이야기를 꺼내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지훈은 아버지가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 없이 자란 탓에 할아버지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내 피부치라도 저 모양이니 늙으니 가슴이 천갈래로 찢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며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 하나 바로 키우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박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느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지훈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박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집안에 곧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어디서 시작될지,
얼마나 높이 치솟을지 말입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태수가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방에 틀어박혀 전화만 붙들고 있던 태수가 이틀 전부터 마당을 청소하고 장독대를 닦고 심지어 집 앞골목까지 쓸어댔죠. 박노인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으니까요. 추석 전날 저녁 태수는 시장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고기며 나물이며 한가득 사들고 왔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요? 태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조금 빌렸다고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이죠. 아내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태수는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 앞치마까지 두르고 부엌을 드나들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우는 신기한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박노인도 마루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태수는 아버지 앞에 술병과 잔을 놓았습니다. 막걸리였습니다. 박노인이 젊은 시절 즐겨 마시던 술이었죠. 태수는 공손하게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만은 저랑 한잔 하셔야죠. 아버지 건강을 빌며 한잔 올립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 상태 알지 않나? 술은 안 된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박노인은 몇 달 전 병원에서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경고했죠. 조금이라도 마시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딱 한 잔만요. 명절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태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술을 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평소 같으면 아버지 건강을 핑계로 술자리를 피하던 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는 비공개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지훈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내 할아버지 절대 술 드시게 하면 안 돼. 너희 아버지가 준비한 거야.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누구세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술병을 들고 박노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잔만 받으시죠. 태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이 막 술잔을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죠. 지훈은 재빨리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냐?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태수는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술 한 잔 드시는데 왜 난리야? 태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더욱 꽉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식탁 위에 술병과 잔, 유난히 들떠있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손자의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보거라.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명절이니까 한 잔 드시라는 건데.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할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들과 손자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는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태수는 술병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공개 번호로 걸려온 그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희 아버지가 준비한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우는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든 모양이었죠. 지우는 숨을 죽이며 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독촉장, 빈문서, 법원 통지서. 지우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빚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죠. 지우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유산, 아버지 집 매각. 그 아래로는 계산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보험금 3억, 집 매각 5억, 합계 8억. 빚 정리 6억, 남는 돈 2억.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정말 아빠가 할아버지를. 지훈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아빠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수첩에 적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지훈의 눈에 계속 들어왔죠. 보험금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마당을 쓸고 장독대에 물을 붓고 자신에게 장기를 가르쳐 주던 할아버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박노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죠. 오늘 저녁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술을 권했는지, 손자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았는지, 뭔가 숨겨진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태수의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전화가 온 것이죠.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태수의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수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박노인은 방문 앞에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정리할 수 있어. 보험금만 들어오면 다 해결이야.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아들의 입에서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박노인은 몇 년 전 태수가 자신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효도보험이라며 매달 보험료를 낸다고 했죠. 한 달만 더요. 태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정리해드릴게요. 제발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죠. 박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박노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총탄을 피해 살아남았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의 손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피부치가, 내 아들이. 박노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일까? 박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태수가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빚에 쪼들려도,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몰려도 아비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술을 권하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방금 들은 통화 내용,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쓸고 또 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죠. 태수는 여전히 박노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막걸리 한 병을 올려놓았고 저녁에는 소주를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한 잔 어떠세요? 아버지, 고기 드실 때 술 한 잔 곁들이시면 좋잖아요. 끊임없이 술을 권했죠. 박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 술은 절대 안 마신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수의 의도를 알게 된 뒤로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냉랭하고 단단한 시선으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죠.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가셨어요? 뭐 드셨어요? 아빠가 또 술 권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훈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식탁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박노인 앞에 소주잔을 놓으며 말했죠. 아버지, 제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축하주 한잔 하시죠. 태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이 술잔을 밀어내려는 순간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술 못 드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권하는 거예요?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태수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애새끼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빠가 왜 할아버지한테 술을 권하는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 내가 뭘 안다는 거야?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훈도 맞서 일어났습니다. 아빠야말로 할아버지를 왜 자꾸 술 먹이려는 건데요? 할아버지 몸 상태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술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지금 내 아빠를 의심하는 거냐?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 눈으로 다 보고 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다. 박노인의 시선이 아들을 꿰뚫었습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그날 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우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녹음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빚쟁이들과 통화하는 소리, 보험금 이야기, 한 달만 더 기다리라는 말. 모든 것이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지우는 녹음기를 자기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증거였죠.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태수가 아들의 방을 뒤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낮 지훈이 학교에 간 사이 태수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아들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태수는 지훈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태수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조금만 기다려. 보험금만 들어오면 다 해결이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빚쟁이들과의 통화, 보험금 계산, 집 매각 이야기,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 새끼가 날 감시했어. 태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감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 녹음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끝장이었습니다. 태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지훈의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버지도 이제 아들까지. 태수는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태수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아, 여기 와봐라.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죠. 태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아빠를 감시했어. 녹음까지 했어.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안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빗줄기가 거세게 지붕을 때렸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어댔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벌써 2병째였죠.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녹음기를 보며 또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끝났어. 다 끝났어. 태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죠. 지우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할아버지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나서자마자 태수와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디 가냐? 태수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는 팔을 빼려고 했지만 태수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아빠 놔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태수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였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래, 맞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아빠도 살고 싶어. 태수가 아들의 팔을 놓았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더 큰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며 집안을 배회하는 소리가 들렸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마루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술을 계속 마셨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아버지, 아버지. 태수는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박노인과 지우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태수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이제 끝입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압류하려고 해요. 태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죠. 태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셔야 저도 삽니다. 태수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마루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천둥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죠. 박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인간이냐? 아비를 죽여서 빚을 갚겠다는 게 아들이 할 말이냐? 박노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죠. 태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까지 감시당하고. 태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제발이요.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그래서 내 아비를 죽이겠다는 거냐? 보험금 받아서 빚 갚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죠. 그때 태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마루 기둥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도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태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죠. 할아버지, 위험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몸은 단호하게 할아버지를 지키고 섰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부끄러워요. 지훈의 말에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평생을 키운 자식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노인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살아온 자존심이 눈물을 막았죠.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문을 두드리고 빗줄기가 마당을 때렸습니다. 집안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죠. 지훈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태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태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훈은 학교에 갔습니다. 박노인만 홀로 마당에 서 있었죠.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 깨진 소주병, 그리고 차라리 죽겠다던 절규.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쑤셨죠. 어지러움도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당장 검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오전 10시 박노인은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가야 하는 거리였죠.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박노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었죠.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노인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박노인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 박노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혈압도 재고 맥박도 확인했죠.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술 드신 적 있으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박노인의 대답은 단호했죠.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르신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정말 치명적일 뻔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추석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이 정도 간 수치면 술 한 잔이 독약이에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으며 당부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박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제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박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게들, 나무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으로 가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박노인은 장독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던가. 20대에 입대해서 50이 넘어 전역할 때까지 30년 넘게 군복을 입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지켰고 전방에서 나라를 지켰죠. 남의 생명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박노인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식 하나 바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은 양심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태수였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박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시선은 단호했죠. 태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바로잡을 수 없다면 최소한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지훈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박노인은 손자를 떠올렸습니다. 17살의 지훈은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었죠. 지훈만큼은 바르게 자라야 했습니다. 돈보다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만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태수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박노인은 장독대에서 물동이를 들어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죠. 물을 부으며 박노인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에서 태수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죠. 박노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태수는 마루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노인은 물 붓기를 마쳤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죠.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두려웠죠.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판단하는 군인의 눈이었죠.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박노인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박노인은 그 햇살 속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올 시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죠. 집 앞에 낯선 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박노인은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죠. 앞장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계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박노인을 훑어보았습니다. 태수 씨 아버님이시군요. 태수 씨 좀 불러주시죠. 남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박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선 남자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들은 태수를 에워쌌습니다. 태수 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앞장섰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해결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벌써 몇 번째 들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남자가 손짓을 하자 다른 남자들이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박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남자는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가 갚아야 할 빚이 6억이 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데려가려는 겁니다. 남자의 말에 박노인은 놀랐습니다. 6억이라는 숫자가 귓가를 때렸죠. 태수를 놓으시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웃었습니다. 어르신, 비켜주십시오. 이건 태수 씨 문제입니다. 남자가 말했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피땀으로 지킨 곳이오. 박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려면 내 앞을 먼저 넘어야 할 것이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78살의 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앞장선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대신 내놓으시죠. 돈이든 집이든. 남자의 말에 박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광경을 본 지훈은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왔죠. 무슨 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들은 지훈을 보고 비켜서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죠. 남자들이 빼앗아간 줄 알았던 그 녹음기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요? 앞장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목숨을 노린 증거예요. 보험금을 타려고 할아버지한테 술을 먹이려고 했어요. 지훈의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태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버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수는 박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태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아비를 죽이려 했다는 게 변명이 되느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죠.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 씨, 이 정도였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해치려 했다니. 남자는 고개를 저었죠. 지우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남자들은 태수를 붙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경찰에 넘기는 게 낫겠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박노인은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빚은 제가 책임지겠소. 박노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태수도 지훈도 남자들도 박노인을 바라보았죠. 아버지.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태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바라보았죠. 이 집을 팔겠소. 그 돈으로 빚을 갚겠소. 박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정리하십시오. 남자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박노인과 태수 그리고 지훈만 남았죠. 태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박노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박노인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죠. 박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구해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평생이 걸려도 갚아라. 박노인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태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지우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았죠. 박노인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죠. 태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네 외곽에 있는 플라스틱 부품 공장이었죠.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태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노인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장독대에 물을 부었죠. 하지만 마당 한쪽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화단이 생겼습니다. 지훈과 함께 만든 화단이었죠.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 국화가 화단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노인과 지훈은 화단 앞에 나란히 앉아 국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박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사람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심과 양심이 이어져야 한다. 내가 그걸 보여줬다. 지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을 지킬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박노인이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죠. 작업복을 입은 태수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묵묵하고 단단했습니다. 태수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단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죠. 태수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죠.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느냐?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건넸죠. 아버지, 이번 달 월급입니다. 빚 갚는데 보태주세요. 박노인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아들의 진심이 무거웠죠. 수고했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 마음 잊지 마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실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죠.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아빠, 저도 아르바이트 구할게요. 같이 빚 갚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태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도 아버지를 꼭 안았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안아본 게 말이죠. 박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던 눈물이 흐를 것 같았죠. 하지만 박노인은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죠. 박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걸어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물동이를 들어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죠. 태수와 지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등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등이었죠. 태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 태수가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물 붓기를 마쳤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양심으로, 진심으로 이어지는 가족이었습니다. 박노인과 지훈이 만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죠. 태수도 조금씩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을 함께 바라보았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앉아 있다는 것,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죠. 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석양이 드리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